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슈. 어제 국내 증시에는 좀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후 12시 30분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금액이 41억 달러. 이게 역대 사상 최대 규모였대요.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들이 그만큼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서울이나 미국이나 네. 결국 증시 살린 거는 개인 개인들이. 투자자. 네, 그러니까 뭐 극적으로 보합거래에서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예. 예. 뭐 그렇다면 개인들이 진짜 어제 같은 경우는 잘 판단한 거네요. 국채 수익률의 흐름이 진짜 극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야말로 뭐 10년물 4.5, 30년물 5%로 훌쩍 올라섰다가 그게 이제 쭉 흘러내리는 정도까지 왔으니까, 야, 진짜 시장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이거 지금 여기서 이거 믿고 진짜 한번 고를 외쳐도 되는 건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죠. 한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얼마나 가팔라질 수 있는지 혹은 아니면 이대로 네. 그냥 다시 좀 하향 안정화되는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 모셨어요.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권가의 영원한 이코노미스트, 영원한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뭐 우리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경제 채널, 뭐 유튜브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한테는 또 신영정권의 사부셨습니다. 첫 직장이었는데 김한진 대리 시절, 리즈 시절에. 거의 입사 동기를 기억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아니 박사님 진짜 잘 나와주신 게 지금 이제 뭐 어느 업종 어떤 종목 갈까요? 이거보다도 이제 조금은 이제 시장이 한 차례 출렁거림을 겪었습니다. 금년 들어서 관세로 인한 어떤 충격, 그걸 거의 뭐 되돌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진짜 그러면은 전 고점도 열고 역사적 고점도 열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4월에 겪었던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장의 어떤 전조인가, 이런 어떤 좀 판단이 필요한데요. 네, 기술적으로도 뭐 V자 반등을 미국 네. 시장이 보였기 때문에 조금 뭐 기술적 저항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다고 할까요? 네. 여기서 이것을 뚫고 올라가려면 뭐 추동력이 필요하겠죠. 네. 재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재료를 하면 결국에는 경기, 또 경기를 기반으로 한 기업 실적, 이 두 가지가 뭐 같이 주식시장을 이제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이제 과연 올해 경기 사이클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까라는 부분에서 사실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8%에서 지금 2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애틀란타 연은은 2.4%, 월가에서는 뭐 한 2%를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경제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1분기까지는 사실은 관세 영향이 지금 경제에 스며들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제 성적표고요.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가 진 게임인데, 본 게임인데, 제 생각에는 하반기 경기가 조금 급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관세율이 좀 관세 협상이 잘 부드럽게 진행되더라도, 예. 그러니까 7월까지 지금 주요국에 대한 관세율 조금 합의가 일어나고, 중국도 90일 유예됐으니까 이제 8월 15일이지 않습니까? 8월 중순을 지나서 하반기에 조금 30% 미만에서 네. 관세율이 조금 잡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제 생각에는 1%대 초반대에 머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경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 관점에서 유추해 봤을 때 물가 상승과 수요 둔화를 조금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의 S&P 500의 EPS는 연초 작년만 해도 올해 EPS를 한 270원 정도, $270 네. 이상으로 봤거든요.
작년이 한 250달러가 조금 안 됐는데 거의 한 10% 올해 작년보다 EPS 증가율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계속 후퇴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거의 뭐 작년에서 약간 뭐 조금 증가할동 말동한 이제 그렇게 조금 꼬리를 내렸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센티먼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경기 둔화, 기업 실적에 뭐 좀 고만고만한 혹은 뭐 그냥 근근히 버티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를 대입했을 때 S&P 500 PER 22배는 싼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 시장을 뭐 뺏을 길게 잡고 한번 노려보는 그런 장세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매크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조금 손실을 올해는 조금 안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것보다는 방향성은 없고 변동성만 큰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성보다도 변동성이 큰 장. 네. 아니 근데 이제 거시적인 측면을 두루두루 이제 짚어주시겠지만 당장 어제 미국 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채권 시장까지 엮어서 보실 때 무디스 충격을 갖다가 처음에는 의식하는 듯 했습니다만. 네, 사실 뭐 다 아시겠지만 2011년에 S&P가 처음으로 이제 등급을 최고 등급 프라임 네. 등급에서 그 한 단계 내렸을 때는 S&P 500이 하루에 6.7%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피치가 내렸습니다. 2023년에 예. 내렸을 때는 이제 그 매를 한 번 맞았기 때문에 예. 예방주사 효과 때문에 거의 안 떨어졌고요. 1.4%인가 그 하락한 다음에 하루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됐고요. 어제는 이제 말씀 주셨듯이 빠져서 시작했다가 다 회복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뭐 이걸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은 뭐 피치나 S&P 500이 미리 예. 미국의 최고 등급을 지금 박탈했기 때문에 네. 무디스는 키 맞추기였지 않습니까? 아주 뒤늦게 그것도. 예. 그래서 뭐 새삼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가 없고 공화당의 예산안이 지금 문제가 안 된다면 시장은 뭐 아무것도 그냥 뭐 코웃음 쳤겠죠. 물론 이제 어제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팩트 자체는 뭐 무디스가 등급을 한 등급 내렸다라는 거는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박사님, 정민앵커가 아까 네. 소개했던 것처럼 역대급으로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뉴욕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해서 이렇게 완전 돌려 세웠다 하면은 역으로 보면은 그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 헤지 펀드들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쫄보였네요. 그냥 쫄았다는 얘기네요. 무디스 거기에 처음에 막 집어 던졌지 않습니까? 채권도 집어 던지고 주식도 집어 던지고 했더니 너희들 왜 그러니 하면서 다 개인들은 다 받아내서 원위치시켜 버렸다는 건데 참. 네, 그럼 뭐 기관과 개인의 싸움이었네요. 그러지. 야성적 충동과 조금 뭐 합리적 기관 투자가들이 생각하는 뭐 합리적 판단의 이제 충돌이었다 이렇게 이거 생각합니다. 벌써 한 5년째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서 내가 좀 잔뼈가 굵었다는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바보 되는 장세가. 뭐 따지고 보면 네.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그만큼 약하지 않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또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의 채권이나 네. 미국 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안전자산이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있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미국의 신용 등급이 3대 신평사 모두 최고 등급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당장 미국 증시, 미국 채권, 미국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당장 그렇다고 뭐 달러가 폭락한다든지 금리가 뭐 사정없이 치솟는다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됐다. 아, 그리고 그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논리가 밑에 있다. 그만큼 미국이 빚을 많이 지고 있고 앞으로 국채 상환, 부채 상환을 좀 원활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라는 의심이 스멀스멀 한쪽에서 올라오고 있다.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이슈죠. 어제 장세는 일단 뭐 개인 투자가의 승리라고 봐도 장기적으로 이 팩트, 안전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은 네. 앞으로도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만드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신용 리스크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장기물 국채 수요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충분히 지금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럼 장기물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단기물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게 되면은 이른바 그 베어 스티프닝이라고 해서 이게 시장에서 또 우려하는 요소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사실은 뭐 베어 스티프닝은 정상이죠. 수익률 정상화고 네네. 항상 또 경기 침체기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 경기 침체기 네. 때. 침체기 때. 네. 네. 왜냐하면은 뭐 어쨌든 지금 수익률이 역전되어 있는데 네. 오히려 단기물이 높고 장기물이 낮은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장기물에 대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가 네. 높아야 되는 예. 게 정상인데 이게 이제 정상화될 때 지난 100년간 예외 없이 경기가 침체됐다. 예, 그래서 미국 경기 선행 지표 중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들어가 있고 3개월 물과 10년 물의 차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뭐 논리라기보다는 팩트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국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발행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 이후에 현재까지 보면 팬데믹 이후에 한 번 더 점프업했습니다. 그 부채가 네. 재정 적자가 커지고요. 그래서 미국 국가 부채 2008년 이후에 증가한 것을 보니까 또 통화량 증가를 보니까 전체 증가한 것 중에 한 15년간 증가한 것 중에 팬데믹 이후에 증가한 게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조금 줄긴 했지만 네. 과거 추세로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미국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인데 지방 정부를 전부 합치면 120%입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예산안이 만약에 통과가 계속되면 이게 2017년에 트럼프 일기 때 했던 예산안의 연장 합의잖아요. 이게 이제 연장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된다고 하면 권위 있는 미국의 예산위원회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이게 거의 뭐 130%까지 올라갑니다. 2034년에 네. 앞으로 10년 후에 GDP 대비 미국의 재정 네네. 국가 부채가 GDP 네. 대비 130%까지 올라가고요. 재정 적자도 9%가 넘는 거죠. 마이너스 9%죠. 예. 지금 6.5%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과거 패러다임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4% 이상에서 발행한 국채 금리의 비중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이게 지금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 전체 국채에서 4% 높은 금리로 발행한 네. 국채가 20%로 올라가고 그리고 반면에 1% 미만으로 발행한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뭐 팬데믹 때라든지 그 전에는 0%였잖아요. 거의 국채 금리가 0%, 1%대였잖아요. 그래서 1% 미만에서 발행된 국채가 2023년까지만 해도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한 20%가 넘었거든요. 이게 10년 후에는 5%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높게 발행한 국채는 늘어나고 낮은 금리의 예. 국채는 줄어들고 이런 그 아주 구조가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도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강등이 뭐 대수냐라고 하지만 네. 이게 과거에 2011년이나 2023년에
S&P나 피치가 인하할 때하고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은 트럼프의 미친 관세가 지금 있습니다. 네. 이 미친 관세가 인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작용할 거는 뻔한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하반기에 미국의 근원 물가가 아마도 0.5%포인트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그런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반기에 경기는 작년보다 낮아지지만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금리는 잘 낮아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뭐 한 1.3%다 이러면 10년물이 한 2.5% 가는 게 맞아요. 예. 하지만 이게 1.3% 성장률에도 국채 금리가 여전히 4% 이상이라면 이거는 마켓에 굉장한 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박사님이 지금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니고 미친 관세. 미친 관세라고 이제 두 차례나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그건데 항상 조 바이든을 갖다가 슬리피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닉네임,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미친 크레이지 내지는 인세인 테리프 비이성적. 비이성적. 관세죠. 그렇다면 거기서 조금만 더 박사님 보시기에 요 세상을 갖다가 자꾸 걱정스럽게 하고 시장을 자꾸 뒤흔들고 있는 이 관세 정책 지금까지는 보니까 좀 막 일단 집어 던져놓고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시장이 예상했던 이상으로 또 개선된 어떤 결과물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그것까지도 얘기합니다. 월마트 보고 관세 너희가 흡수해 하는 이것도 보니 그렇다면은 저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 보니 관세 갖고 길게 끌지는 않을 모양이다. 뭐 이런 어떤 예상도 하는 거죠. 그러니 저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면은 뭐 이런 식인데 관세 어떤 부분이 그동안 불만이셨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로 보십니까? 뭐 일개 대한민국 이코노미스트가 불만이라 하죠. 그래도 어폐가 관세 있습니다. 앞에 미친이라고 딱 붙여주셨는데. 근데 미쳤지만 미치지 않은 거죠. 사실은 뭐 계획된 미친 관세인 거죠. 미친 척 하는 거죠. 예. 미친 척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세게 부르셨어요. 처음에.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세게 부르셔야 되는데 예. 너무 많이 세게 부르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주워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워 담아야 그 예. 세게 부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협상 레버리지로 높게 부르셨는데 네. 이게 높게 부르시다 보니까 각국이 조금 당황스럽고 예. 어차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 결국에는 미국도 찔리는 데가 있다, 쫄리는 데가 있다, 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고요. 미국의 수입품과 중국의 수입품, 미국으로부터 중국이 수입하는 것과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게 5배 차이고, 또 2017년보다는 지금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수출 비중 자체도 줄고 수출의 부가가치가 대미 수출의 부가가치가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년 전보다 8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또 독재 국가고 또 미국에 싸워서 조금 이렇게 뭐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럴 수 있지만 미국은 매대 이제 뭐 생필품이 빈다든지 예, 그 사진은 좀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뭐 월마트나 이렇게 그 CEO들과 만나서 백악관에서 하면서 트럼프의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예.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국인들이 소비 국가인데 이 소비의 자율성을 이제 박탈당하는 트럼프에 의해서 이거는 굉장히 뭐 폭동감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이 조금 바빠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협상의 주도권이 상무부에서 베선트 재무장관 쪽으로 이제 좀 온건파 쪽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빨리 이렇게 수습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 흐름이 변화가 엿보입니다. 예. 아무튼 지금 한 트럼프 취임 전에 한 3% 정도 남짓한
미국의 3조 3천억 달러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예. 지금 미중 간 30%가 이제 협상이 되고 8월 15일 이후에도 계속 이제 해서 30%로 끝나고 예. 연말까지. 그리고 품목 관세, 뭐 알루미늄이나 뭐 자동차 뭐 50%에서 25% 사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합의가 된다고 쳐도 보편 관세 10%는 기본으로 깔고 예. 그 정도로 하면 하반기에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5%가 넘습니다. 예. 이 15%라는 것은 1930년에 스무트 홀리 법안에서 20%에 육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역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지금의 현재 이렇게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 협상이 되더라도 예. 그것은 무역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관세율인 것이 분명하고요. 우리가 145에서 30%까지 낮춰줬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까지 다 낮아져야 됩니다. 네. 전 세계가. 예. 중국도 30%가 아니라 펜타닐 관세가 그러니까. 빠져야 되고요. 예. 근데 중국의 펜타닐 관세가 20%가 만약에 빠지면 네. 나머지 나라들은 중국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수습이 될지 참 의문인데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이게 올해 다 수습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긴 건 잘 모르겠고 당장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1차 불확실성은 분명히 피크아웃 했다. 네. 최고의 불확실성은 지나갔다. 네. 이제부터 남은 것은 협상이고 예. 협상이라는 것은 굿 뉴스다. 네. 그거는 분명하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그래서 경제, 기업 실적 좋아지는 거야?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2차 불확실성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2차 불확실성의 쓰나비가 지금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팩트인 거죠. 그 얘기를 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그러고 시티의 CEO도 그러고 오히려 월가의 뭐 황제급들은 자꾸 그 얘기를 하네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근데 믿는 거죠. 트럼프를. 예. 아니 저기 우리 시청자분이 이렇게 실시간 채팅창에 재밌게 써주셨네요. 뭐 없는 놈이 있는 놈 걱정하지 말고 우리 걱정이나 하자. 참 미국은 보니까 미국제 수익률 한 4.5% 수익 떨어지나 싶으면은 여기에 뭉태기 돈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10년물 4.5, 30년물 초장기물 뭐 5%만 가면은 뭔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이거만한 거 있어? 뭐 이런 식의 분위기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입니다, 우리가 박사님 우리 코스피 들여다보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느낌에 우리 3천은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언젠가 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뭐 가다 보면 뭐 금방 가죠. 근데 지금 이제 꺾인 이후로는 네. 지금 이렇게 2,700 조금 엄밀하게는 2,680이나 70 근방이 자꾸 이렇게 막혔는데요. 또 내려가봐야 또 2,280, 70이고 그리고 한 400포인트인데 우리가 갇혀 있는 분위기가요. 이걸 어떤 뚫을 모멘텀이 우리 국내에도 한번 나올 만한 때가 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뭐 어쨌건 뭐 대선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긋지긋한 지긋지긋한. 이 박스피가 돌파가 저는 어느 순간 돌파가 될 텐데 네. 돌파되기를 원하고요. 네. 바라고. 네. 하지만 그 돌파되는 조건이 만만치는 않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계 증시가 붕 떠서 예. 뭐 또 한 2,900 갔다가 또 다시 부딪히고 내려올 수는 있겠죠. 기술적으로. 2,900 해봤자 뭐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퍼센티지로 예. 보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3,000을 뚫고 4,000, 5,000 누구 말대로 5,000을 가려면 누가 그렇게 뭐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네요. 가려면 이건 9호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전체 산업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고 산업 구조라 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좋은 산업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라고 했지만
사실은 4만 불 가까이 되는 1인당 GDP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여기서 5만 불이 6만 불이 돼야 이제 5천 포인트를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스위스나 네덜란드의 그러한 부가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 넘고 네. 급속한 고령화와 그리고 굉장히 빠른 미국의 억압에 의한 미국으로의 공장 이탈, 예. 즉 산업 공동화, 예. 거기에 따른 밸류 체인의 국내 이탈, 또 노동력의 이탈, 이런 것들이 지금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이 5천만의 인구가 스위스나 네덜란드 정도의 부가가치로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은 현재 산업 포트폴리오로는 불가능한 거죠. 현재 중소기업 부가가치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의 국가부채, 지금의 가계부채 구조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중소기업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뭐 좀 벌었다 수익 좀 났다 싶으면은 그 이렇게 하청주는 원청 기업에서 그냥 또 이렇게나 남아 너희들이 하면서 또 딸딸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 내수 중심의 경제가 조금씩 정착이 돼야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려면 코스피 5천이 가려면요. 갑자기 코스피 5천에 대한 조건을 토론하고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내수 중심의 국가 경제가 되려면 말씀 주셨던 중소기업이 좋아져야 되고요. 고용의 한 80%를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공무원과 대기업 합쳐봤자 20%가 안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30대 중반에 취업해서 40대 후반에 퇴직하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내수가 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산업 구조와 또 중소기업,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경제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원 배분도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혁신 성장 쪽으로 물꼬가 터져야죠. 주식 시장에 대한 진심이 필요합니다. 왜 부동산에 진심이고 부동산의 주식 시장에는 가짜 진심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5천 포인트는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2,610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은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711포인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6,500원, SK하이닉스 1.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0만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29만 500원, 현대차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9만 2,7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아 0.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9만 2천 원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0.7% 오름세 예상되고 호가는 84만 5천 원이죠. KB금융 0.8%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 HD현대중공업 호가 42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8%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32만 5,500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5만 3,4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 27만 5,500원이죠. 휴젤은 0.4%가량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가 33만 9천 원이고 펩트론이 1% 상승 예상되죠. 예상가 19만 5,600원.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 클래시스는 보합 예상되고 리가캠바이오가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1,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양시장 일단은 뭐 코스피가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코스닥은 보합권이네요. 진짜 뭐 국내 증시도 보면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글쎄요 이렇게 좀 많이 시장이 빠질까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예,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오늘 이렇게 야간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저거보다 좀 더 뭐 한 2배 가까이 가도 되는데 지금 네. 예상하는 것보다는 예. 또 한번 열어봐야겠고 다시 달러는 이 달러 인덱스 100이 다시 또 밑으로
흘러내리나 마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이것도 한참 보면은 하루하루 더 이렇게 막 뭐랄까요 돋보기를 들이대 가면서까지 이렇게 막 보기 시작하면은 많이 본다고 뭐가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그렇죠. 혼란스럽기만 하지. 예. 보니까 저 정민행처럼 그렇게 투자하는 게 세상 속편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냥 빠지면은 일단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그 철학으로 잘 견디시더라고. 아, 그냥 버티는 거요? 그 예. 뭐 막 소가리를 하고 막 애타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원위치 내지는 플러스가 나면은 네. 언제 그랬냐듯이 슬머니 빠져나오고 그거 참 잘하시는 것 같아. 이걸 갖다가 야 이거 미국이 지금 뭐 했지? 뭐 환율이 어떻지? 네. 뭐 유가는 이거 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헷갈리기만 하지. 그냥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어떤 매크로라든지 펀더멘탈로 움직이기보다는 심리로 움직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시장이 올라가길 바라는 투자자가 많으면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에 따라 움직이면 이게 시장이 또 1에서 4, 5해석으로 떨어졌다 이런 해석이 나오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늘 올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그렇죠. 올라간다고 보고 이제 투자에 네. 이제 진입하는 건데 네. 그 보면 이제 그 뭡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공매도 세력들 네네. 어디 가나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법을 며칠 전에 아니야? 공매도 세력들도 제대로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친구들이 어쨌거나 이 2020년 이후로는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네. 내 한때 공매도로 팔자 피었어 하는 아. 선수들이 그냥 막 코피가 터지네요. 예. 어떨 때는 막 실려 나가던데 그냥 코피 정도가 아니고. 코피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쇼스퀴즈 들어오면서 시장 올라가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요즘 시장 자체는 이렇게 합리적이나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원래 잠깐만 이거는 김한진 박사님한테도 여쭤봐야겠다. 네. 박사님, 저는 저 소위 말해서 시장이란 데 이제 처음으로 접해서 그 직업을 삼아서 이렇게 그걸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제 들었던 생각이 그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무슨 뭐 지금 합리적 기대 가설이라든지 아. 사람들이 인간이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은 저는 그게 일찌감치부터 좀 회의가 왔었는데 박사님 어떠세요?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해 왔고 100년 이상 그리고 주가도 어마무시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아. 괴팍하고 예. 굉장히 조울증 환자 같은 뭐 책에서 우리 투자 그루분들이 네.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계속 언급했듯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비효율적 시장에 우리가 먹잇감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아하. 것이죠. 예. 하기야. 그 말씀 장기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다면 여기에 네. 우리가 발을 담근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짓이죠. 네, 슬롯머신 땡기는 게 훨씬 낫죠. 그렇다면. 아니 박사님이 굉장히 이제 조곤조곤 쓰시는 용어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절대 네. 점잖으신 분 아닙니다. 네, 아니 이거로 주식시장 발 담그느니 슬롯머신 땡기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시장 개장 도박장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박장 열자 그러시네 또 예, 오늘도. 이게 아무래도 비이성적인 매매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맞습니다.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특히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이제 잃지 않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당분간 어떤 추세적인 방향 잡기보다는 좀 박스권에서 변동성이 큰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큰 흐름으로는 예. 뭐 올해 좀 잃지 않는 투자 말씀 잃지 않는 주셨듯이, 그리고 뭐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위험 관리 기준이 평소보다는 조금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인다든지, 조금 국채 비중을 높인다든지, 또 금 비중을 높인다든지 좀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워렌 버핏, 팀 티모스
티모시 빅인가 뭐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전략에 보면 워렌 버핏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호황기 때 조금 빠져나오고 네. 최고의 호황기 때 네. 또 경기가 조금 침체기 때 들어가시라. 그런 측면에서 올해가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일지 우리는 뭐 침체다 아니다 이런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경기 그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명언일 것 같은데 저희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를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실 출발 자체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저가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되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을 빠르게 줄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도 뭐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조금 안정되는 듯한 모습이었고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소식, 미증시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국내 증시가 오후 들어서 좀 먼저 매를 맞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과연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컸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올라갑니다. 2,622포인트, 코스닥도 0.8% 상승합니다. 71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8% 올라갑니다. 56,250원, 56,3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5% 상승합니다. 20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9% 상승합니다. 132,0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0.3% 상승하면서 292,500원, 현대차도 0.9% 올라갑니다. 192,800원이고요. 기아도 상승합니다. 0.8% 오름세입니다. 92,300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0.6% 올라갑니다. 84,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요. KB금융도 1% 지금 0.8% 상승합니다. 95,800원. 이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2.6% 하락하면서 41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오늘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지금 0.7%, 0.9% 상승으로 322,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강보합권으로 93,800원. HLB가 1.3% 상승합니다. 54,1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소폭 하락하죠. 44,0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4% 상승합니다. 275,500원으로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도 소폭 올라갑니다. 341,500원. 펩트론이 0.3% 상승하죠. 194,2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도 1.78% 상승하면서 43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도 강보합권, 리가캠바이오가 1.4% 상승합니다. 지금 현재 101,400원으로 하루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장품하고 의료기기 쪽 움직임이 좋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거든요. 바이오비주가 오늘 175% 급등합니다. 지금 25,2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뒤어서 이제 콜마홀딩스도 14%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바이오비주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25,050원 선. 자, 그 밖에 지금 실리콘2 7% 강세예요. 39,400원. 청담 글로벌도 4.6% 올라가고요. VT도 3.4% 올라갑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도 3.6%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550원이고요. 강스텐바이오텍 그리고 잉그로드랩도 각각 2%에서 3% 올라가고요. 콜마 B&H도 지금 3% 이상 올라갑니다. 오늘 에이볼 CNC도 좀 올라가고요. APR도 1.4%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 종목이 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화장품주 전반적으로도 온기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의료기기 쪽에서는 지금 뭐 뷰노, 또 동방메디컬, 플라즈맵, 제놀루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STO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기술투자,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이어지네요. 유라클이 19% 급등 중이고요. STO 관련주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 핑거, 서울옥션, K옥션까지도 1% 안팎으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갤럭시 SM, 갤럭시 머니트리도 1% 이상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좀 움직임이 있네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은데 오늘 SY 스틸텍이 지금 6% 강세고요. 현대 에버다임도 2.4% 올라갑니다. 데모도 2% 상승하면서 8,180원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도 2% 이상 올라갑니다. SG도 3.5%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SY도 2.4%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ENM도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8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20억 원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90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은 삽니다. 각각 314억 원, 그리고 31억 원 순매수고 기관은 2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도 700개가량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오늘 7원 80전 하락한 1,39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을 보여주는데 이제 오후까지도 이러한 상승세 반등 흐름 폭이 좀 유지가 되면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요. 야, 이게 지금 혹시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네. 그 미국의 그 Fear and Greed 공포와 탐욕 지수, 예, 피어앤그리드. 예, 한 달 전에 19고 오늘은 70, 이제 탐욕 단계로 왔는데 뭐 탐욕 단계 들었다고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다고 뭐 경험적으로 보면 여기서 벌써 탐욕 구간이야 하면서 나올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익스트림까지 가더라고요. 네. 극단적 탐욕까지.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뽑아 먹겠다 하는 그게 또 한번 들어줘야 또 단기 피크 나올 건데 지금은 뭐 그렇게 잘 가고 있네요. 빨리 아까 하시던 말씀 듣고 또 환율도 그러게 앞서 여쭤봐야 굉장히 되니까.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아닙니다. 예. 더 듣고 싶어요 그 네. 내용이요. 결국엔 이제 경기 사이클이 뭐 어제까지 침체고 오늘부터 호황이고 이러진 않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경기라는 게 뭐 예. 이제 좀 이렇게 흐름으로 가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경기 정점을 전 세계가 찍고 올해는 이제 둔화되는 국면이고요. 네. 통상 경기 침체 기간은 짧습니다. 경기 둔화 기간은 경기 확장 기간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너무 공포감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할 필요는 없지만 예. 2025년 지금부터 연말까지를 조금 봤을 때는 예. 경기 사이클이 둔화 기간이다. 그러면 언제 그 경기에 대한 공포심, 영원히 경기가 망가질 것 같은 불안감, 이게 극대화될 거냐, 이거를 노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노린다라는 게 그때는 사야죠. 진입을 해야 된다. 네, 그 워렌 버핏 얘기대로 예. 불황의 저점에서 최저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는 그러한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중간이죠. 정점에서 불황 쪽으로 가는 이제 그 언저리인데 그 남아 있는 불황이 어느 정도의 불황인지 성장률로 말씀드리면 뭐 미국이 오히려 역성장을 할지 하반기에 내지는 뭐 잘 방어할지. 근데 잘 방어하더라도 작년 2.8% 성장률을 그거를 뛰어넘기는 어렵고 또 중요한 거는 사실은 투자자 관점에서는 실전적으로는 이 경기 자체보다는 센티먼트거든요. 예. 기업 실적도 예상한 것보다 나쁘면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적 좋았는데 가이던스가 나쁘다고 앙탈 부리는 게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크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반기에 저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조금 아래쪽으로 미스할 가능성이 높다. 센티먼트가 안 좋은 상황일 것 같다. 그러니까 경기가 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더라도 예상치보다 하반기에 조금 낮게 찍힌다면, 즉 센티먼트가 안 좋다면 우리는 뺏을 길게 잡기보다는 비상구 근처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뭐 넉넉고 영화 볼 게 아니고 비상구 근처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불이야 하면은 빨리 빠져나가야죠. 비상구 근처에서 짧게 방망이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많이들 뭐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뭐 꽤나 근사한 현대식 건물이든 좀 꼬진 건물이든 간에 그 화재 경보기 막 요란한 거 사이렌 소리 나는 거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소리 듣고 대피들 안 하지 않습니까? 저것도 오작동이겠거든요. 좀 있으면 또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해놓고는 지금 나오는 이거는 뭐 잠시 오작동이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그냥 입구에 있다가도 누가 불이야 하는데도 그냥 계속 영화 볼 것 같아요. 에이, 뭔 불. 이러다 알아서 꺼지겠지. 이런 심리로. 뭐 그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금 대통령 트럼프인데 뭔가 이제 재정 정책을 확대하던 뭔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심리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예. 트럼프에 대한 믿음은 있죠. 예. 그리고 이분이 유연하다는 거, 네. 실용주의라는 거, 네. 자기가 한번 말 뱉은 것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예. 그리고 탁월한 거래 기술자라는 것. 이런 것들은 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트럼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뭐 앞서 우리 그 모두로 돌아가면 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쭉 면면이 흘러오는 과정 중에서 부채가 쌓이고 재정이 나빠지고 국채 발행이 늘고 또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중국의 무역 수지나 이런 그 일본의 무역 수지가 쪼그라들고 그래서 채권 수급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내외 채권 수급이 조금 위축되고 이러한 현상들은 뭐 트럼프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게 10년, 20년 동안 미국 경제를 봐왔던 정말 좀 신뢰감 있는 미국 자산, 절대적인 안전 자산 이러한 그 패러다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트럼프도 네. 사실은 흔들리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그런 거죠. 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지금. 네, 중국을 제재하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편안하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안전한 위험 자산은 없습니다. 안전한 위험 자산. 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마저도 안전한 위험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예. 그 미국 주식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 증시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믿음은 가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온도에 비해서 금리가 높고 물가가 높다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거다라는 거죠. 과거보다는. 예.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미국 증시보다는 좀 수익률이 낮아지는 성향이 있을 거고 미국 주식 시장마저도 변동성이 매우 큰 장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머징스럽게 들어가는 거다. 신흥국스럽게 미국 증시도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박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좀 어떤 식으로 올 연말까지 대응해야 될지 좀 결론이 쓰는 게 딱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이 나면은 좀 수익 실현해서 네, 현금 맞습니다. 확보해 놨다가 네. 이제 뭔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공포가 될 때 그때 이제 그 현금으로 저가에 네, 사라는 그렇게 거죠. 네. 지혜롭게 트레이딩을 하든가 아니면 좋은 주식 사고 한 5년, 10년 그냥 잊어먹고 계시다. 잊고 지내는가. 아니면 뭐 매달 떨어지거나 말거나 지수 ETF를 적립식으로 사거나 떨어지거나 말. 네, 암호화폐 사듯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상향에 대해 네. 갖다 믿는 거니까. 네, 저는 뭐 우상향은 네.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울기가 조금 낮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뿐이고 예. 투자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는 시장이다라는 것뿐이죠. 네. 그렇죠. 예. 전 달러 흐름도 좀 궁금해져요. 왜냐면은 이제 뭐 트레이딩을 하든 뭘 하든 또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환율 흐름도 굉장히 예민하게 보시거든요. 앞으로 달러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달러는 지금 제 생각에는 뭐 당분간은 조금 약보합으로 약보합. DXY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한 100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2, 3 정도로 이렇게 뭐 한 96, 7까지도 내려갈 수 있고 올라가더라도 한 105를 넘기지는 못하는 그런 장세가 한 1년간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굉장히 큰 달러 강세가 한번 휘몰아치고 왔기 때문에 네.
아이러니하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미리 오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원 달러도 다행스럽게 지금 다행히 이제 달러가 좀 강세로 가면 쉽게 1,500원을 다시 또 근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1,400원대에서 400원을 중심으로 한 변동이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또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렇게 이 채널 저 채널에서 다 똑같은 소리 할 때는 그 반대로 가는 게 차라리 안전하더라고요. 가장 비근한 예로 최근의 예로는 작년 말쯤에 뭐 채널도 채널이고 유튜브도 그렇고 다들 하는 얘기가 그리고 심지어 댓글창에서도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와서 저 잘 가는 절대 밀리지 않는 미국장 가자. 그거였는데 그 무렵에 들어갔으면은 주가 레벨도 그렇고 환율 레벨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질문은 그거죠. 우리가 어떨 때는 반도체, 어떨 때는 무슨 뭐 2차 전지, 요즘은 또 최근 들어서는 조선 방산, 가끔씩 또 바이오, 이따금씩 또 약간 이렇게 너무 큰 음식만 먹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진짜 잔잔하게 나오는 게 무슨 뭐 미용, 화장품 이런 엔터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산업 포트폴리오 이만한 나라 어디 있느냐 했지만 그러나 기실 따져보면은 불안하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의 위치로 보나 뭐 업종 지수의 위치로 보나 현재에서 박사님 제일 유망하게 보시는 게 어디입니까? 국내 쪽입니다. 국내 쪽에. 국내 쪽에서 예. 국내에서 예. 네, 저는 뭐 합리적 성장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이든 미장이든요. 합리적 성장수. 네, 그러니까 합리적 성장주라고 하면 PR이 조금 높습니다. 성장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주가도 적지 않게 올랐고 그런데 거품은 아닌 거품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성장이 S커브의 한 중간 정도에 와 있는 그렇게 추정되는 이제 그런 성장주가 뭐 답이 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주식입니다. 그런데 PER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건 아닌 그런 섹터고요. 방산이나 조선이나 전력이나 바이오나 뭐 그런 업종이죠. 혹은 뭐 삼양식품도 해당되고요. 그런 주식들은 좀 어쨌든 뭐 성장을 하는데 좀 비싸서 또 많이 올라서 진입을 잘 못하는 주저하는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그런 섹터인 것 같아요. 그런 주식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고 변동성도 앞으로 크겠죠. 뉴스에 흔들리고 예. 또 실망하고 이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합리적 성장주가 결국에는 저성장 시대의 대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그러면 삼양식품 아직 그렇게 비싼 단계 아니라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조금 드문 B2C 업체인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국내 B2C가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 그럼 뭐 미용기기도 있고 뭐 예. 화장품도 있지만 예. 그런 류의 주식들 중에 PR이 너무 높지 않은 주식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